박정희의 본관은 구미 박씨로 현재의 경상북도 구미 선산 지역에 오래 정착해 살아온 농민 가문이다. 조선 후기 이 지역의 많은 가문들이 그러했듯 박정희 집안 역시 양반적 전통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은 부유한 양반층이라기보다는 중농 혹은 빈농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 기반을 가진 집안이었다. 박정희의 조부와 증조부 세대에 이르러 집안은 뚜렷한 정치, 관직 경력이 없었고 향촌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비교적 소박한 생활을 이어갔다. 19세기 말 외세의 침입과 조선 말기의 혼란 속에서 지방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했고 박정희 집안도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박정희의 부친 박성빈은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를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비교적 학식이 있는 지방 농민이었으며 전통적 유교 교육을 받았다. 엄격한 성품과 가부장적 권위가 강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훗날 박정희의 성장 과정과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박성빈은 자신의 집안을 보다 안정적인 중농 이상으로 일으키는 데 관심이 많았고 이를 위해 토지를 조금씩 확장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초반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소작 상태로 하락하는 가운데 박정희 집안 또한 경제적으로 큰 여유는 없었다. 박정희의 모친 백남이는 박정희의 성격 형성에 부친만큼이나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온화하지만 강한 생활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박정희는 훗날 생전에 어머니를 떠올리며 가난한 집안에서도 자식들의 교육과 절제된 생활을 강조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백남이는 자녀들에게 가난하지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과 절제된 생활 습관을 강조했고 이는 박정희의 절도 있는 생활 태도, 근검한 습관, 조직을 중시하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몰이 현재의 구미시 상모동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당시 집안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빈곤층은 아니었고 소규모 농토를 기반으로 자급자족에 가까운 농촌 생활을 이어가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일제가 조선 통치를 본격화한 직후여서 농민들이 세금, 토지조사, 소작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러한 시대 환경 속에서 박정희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 질서, 규율의 감각을 자연스레 체득해 나가게 된다. 박정희는 어려서부터 말수가 적고 조용하며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네 아이들과 뛰노는 것보다는 혼자 책을 보거나 주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보였다는 증언이 전해진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과 어머니의 절제된 생활 교육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박정희의 내면에는 규율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태도, 자기 절제와 근면성, 말을 아끼고 실천으로 보이려는 행동 방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박정희는 1920년대 후반 상모보통학교, 현 상모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 시기 그는 또래에 비해 공부에 대한 집중력과 성적이 우수했으며 특히 수학, 산술, 글쓰기에서 강점을 보였다. 당시 농촌 학생들에게 교육은 쉽지 않았고 많은 아이들이 초등 과정도 끝내지 못하고 노동에 투입되었지만 박정희는 부모의 교육적 의지 속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의 어린 시절 교육은 이미 완전히 식민지 체제로 편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육이 중심이었고 학생들은 일본식 규율과 질서 교육을 받았다. 이는 박정희가 훗날 강조한 군대식 규율, 상명하복의 조직 구조, 빠른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인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 환경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1920년대 후반 박정희는 상무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잠시 진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당시 농촌 출신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집안 농사일을 돕거나 일본식 실업학교에 진학하거나 소수만이 중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았다. 박정희의 집안은 넉넉하진 않았으나 교육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부모는 막내였던 박정희에게 특히 공부를 계속 더 하기를 권했다. 청소년기 박정희는 말수가 적으면서도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관찰형 성격으로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른스럽게 조용한 편 실없는 농담을 하지 않는 아이로 기억했다는 증언들이 있다. 이런 성향은 훗날 상황 판단 능력, 조직에서의 냉정함, 위기 때 감정 통제를 중시하는 태도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종종 언급된다. 당시 10대였던 박정희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 교육 체제 속에서 성장했다. 학교에서의 모든 공식 교육은 일본어 중심이었고 질서, 규율, 충성심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이 일상적이었다. 이는 농촌 소년에게 강한 규율 문화, 성취 중심의 교육 분위기, 국가 중심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환경이었다. 1932년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 심상과에 진학한다. 이 선택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었다. 농촌 청년이 상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진학 루트로 졸업 후 안정적인 교원 직업 보장, 가정 형편상 비교적 학비 부담이 적은 점과 부모의 교육 중시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기 박정희는 여전히 내성적이었지만 학업에 대한 집중력은 강했고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것에 대한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대구사범학교는 당시 지방에서는 꽤 엄격한 학교였고 기숙사 생활, 규율 중심 생활, 일본식 교원 양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박정희는 이 시절 교사로서 필요한 기초 학문, 일본어 및 일본식 교육 철학, 기초 군사 훈련 요소가 가미된 규율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특히 수학, 산술, 문장 작성 능력이 뛰어나 교사들에게 우수 학생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 재학 시절에도 책 읽기를 좋아했고 상급학교 진학을 고민했으나 가정 형편과 지방 농가 출신이라는 한계와
당시 조선 청년에게 열려있는 진학 경로가 이라는 조건 때문에 결국 교사가 되는 길을 택한다. 이 결정은 그에게 안정된 직업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뿐만 아니라 봉급을 얻어 집안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 1937년 3월 사범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4월부터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그는 비교적 성실하고 규칙적인 교사로 평가받았으며 학생들에게도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사 생활은 그에게 안정적이긴 했지만 흥미를 자극하지는 못했다. 본인의 내면에서는 보다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다.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이던 김호남, 본명 김화복과 첫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문서가 적어 불확실한 부분도 있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사실혼 또는 단기간의 법적 결혼으로 기록된다. 슬하의 자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별거, 이혼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 교사로서 겪는 현실은 일본식 교육 체제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식민지 교육자의 역할에 대한 회의, 더 큰 세계에 대한 갈망, 개인적 성장 욕구를 느꼈다는 회고들이 전해진다. 박정희는 교사 생활을 이어가던 중 주변 선후배들의 권유와 군대에 대한 개인적 관심 속에서 군인으로의 길을 고민하게 된다. 1930년대 중반, 만주국 건국과 일본의 대륙 침략 확대로 군사 엘리트 양성 기관의 유망성이 결합되면서 지방 출신 청년들에게 군 장교는 새로운 사회적 상승 경로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박정희는 1937년 만주군관학교 입학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그의 인생과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첫 번째 대전환이 된다. 1935년 사범학교 졸업 후 문경에서 교사로 생활하던 박정희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범학교 시절부터 품어온 지방 농가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욕망과 더 큰 세계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했다. 교사라는 직업은 분명 안정적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점차 구조적 한계와 답답함을 느꼈다. 식민지 체제 아래 교사는 일본 제국의 교육 방침을 그대로 수행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는 점차 교사라는 직업의 의미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1930년대 중반은 일본이 만주를 장악하고 만주국을 세운 뒤 대륙 침략을 확대하던 시기로 일본군 만주군 장교는 조선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위, 경제적 보상,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진로로 받아들여졌다. 박정희 주변에서도 군에 진출한 선배들이 있었고, 그들은 군 장교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이라며 끊임없이 박정희를 설득했다. 이 시기 박정희는 군인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입학을 위해 지원서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는 그의 장래 희망과 학력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 조작이 문제가 되어 박정희는 당시 조선 총독부에 체포되기도 했다. 훗날 석방되었지만 이 사건은 그가 교사라는 직업을 버리고서라도 군인의 길로 가려 했던 결심의 강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1939년 박정희는 당시 교사로 재직 중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했다. 연령 초과 등으로 지원 자격에 미달하자 채용을 호소하는 편지와 함께 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주 지역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신문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기사에 박정희가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라는 내용의 혈서를 지원 서류와 함께 보냈다는 기사가 실렸다. 신문 기사에는 박정희가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이라고 적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박정희는 세 번째 시도 끝에 1940년 만주국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했으면 이후 우등생으로 졸업하여 1942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로 편입하여 1944년에 졸업했다. 이 혈서 지원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정 논란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이며 역사적 평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당시 신문 기사를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며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행위를 친일 행위로 규정하고 친일인명 사전에 수록했다. 일부에서는 이 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혈서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당시 시대적 배경과 개인의 출세, 경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신문 기사의 조작설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박정희의 혈서 지원은 만주군관학교 이후 일본 육사 편입 입학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으며 당시 신문 기사로 그 사실이 확인된 역사적 사건이다. 박정희가 만주 봉천군관학교 만주군 군관학교에 입학한 이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자 이후 군사 엘리트로 성장하는 첫 단계였다. 만주군관학교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모델로 만든 기관으로 극도의 규율, 체벌 포함한 군사교육, 일본어 중심의 생활, 한국 신민 사상이 강조되는 곳이었다. 박정희는 원래 조용하고 절제된 성격이었기 때문에 군관학교의 생활 방식에 빠르게 적응하며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박정희는 전술학, 포병학, 사격술, 지형지리 분석 같은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으며 특히 전술 모의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만주군관학교 재학 중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하기를 꿈꿀 정도로 군사 엘리트 교육에 매료되었다. 군관학교 동기생들은 박정희를 말을 적게 하지만 상황 판단이 빠르고 위기시 표정이 변하지 않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기억했다. 이런 성격은 후일 전쟁과 정치 위기 상황에서도 드러난 그의 냉정, 절제,
통제적 리더십의 출발점이었다. 이 시기 그는 일본군 장교들에게서 여러 군사적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일본군 내부의 두 파벌인 황도파, 천황 중심의 낭만적 군부 정치와 통제파, 근대적, 기술 관료적 군사 체계 중 후자의 영향을 더 받았다는 연구가 많다. 이는 그의 훗날 경제 개발 계획, 국가 운영의 기술 관료주의로 이어진 사상적 기반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정희는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군 보병장교 소위로 임관한다. 그는 동북지구 치안 유지, 항일 세력 토벌 작전 보조 등의 임무를 맡았으나 대규모 전투보다는 대부분이 게릴라 토벌 중심의 작전이었다. 장교로 활동하면서 박정희는 부대 통솔, 전투 지휘, 작전 계획 수립, 상명하복식 군 조직 운영과 같은 실제 군사 경험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군대라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지휘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히는 단계를 거쳤다. 만주군 장교는 형식적으론 독립군이지만 실제로는 일본군의 지휘계통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도 일본군 장교들과 긴밀히 생활했다. 이 시기 그는 일본식 군사문화, 국가총력전 사상, 관료체계 중심의 조직 운영 방식을 깊이 체득했다. 이 점은 그가 후일 한국에서 군대식 국가 운영, 조직, 계획 중심의 행정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만주군관 학교를 마치고 만주에서 복무하던 시기 조귀희와 사실혼 관계를 맺는다. 슬하의 딸 박재옥이 출생한다. 광복 후 박정희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조귀희와의 관계는 빠르게 소원해지고 사실상 단절된다. 딸 박재옥은 외가에서 성장한다. 1944년에서 45년 일본이 폐색이 짙어지자 만주 일대는 혼란에 빠졌다. 소련군의 침공 조짐이 보이면서 만주군 장교들은 일본 제국의 붕괴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고민에 빠졌다. 박정희 역시 전쟁 말기에는 불안, 회의, 장래에 대한 막연한 초조를 느꼈다는 증언이 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자 만주군은 자동 해체되었다. 박정희는 혼란 속에서 조선으로 귀향하여 교사 출신 군사 엘리트에서 식민지 군 장교로 다시 귀향 청년. 이라는 복잡한 정체성을 안고 해방 조선을 맞이하게 된다. 이 귀향은 이후 국군 창설 참여, 한국 전쟁에서의 부상, 군 내부 권력 경쟁, 5.16 군사 정변으로 이어지는 박정희의 정치군사 경력의 출발점이 된다. 1944년 이후 일본 제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연패하고 만주 지역도 불안정해졌다. 소련군이 동북아에 병력을 집중시키자 일본군과 만주군은 극도로 긴장했고 만주군 장교였던 박정희 역시 전쟁의 패배가 임박했음을 체감하고 있었다. 만주군 장교들의 임무는 후반기로 갈수록 치안 유지, 토벌 작전, 후방 경비,
등으로 축소되었고 전황 악화 때문에 조직은 급격히 흔들렸다. 박정희는 이 시기 장교로서의 진로, 일본 제국의 몰락, 식민지 조선인 장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된다. 1945년 8월 소련군이 만주로 진격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만주군은 사실상 붕괴했다. 조선 출신 장교들도 대부분 해산되었고 박정희는 무장을 해제한 뒤 귀향할 길을 찾는다. 패망 직후 일본군 지휘체계 붕괴와 만주 지역의 혼란, 탈출, 귀향 행렬이 뒤섞인 시기였고 박정희 역시 위험을 감수하며 조선으로 귀환했다. 1945년 말 고향 경북 구미에 도착한 박정희는 한동안 좌절과 무력감에 빠졌다고 전해진다. 식민지 군장교 경력은 해방 이후 명확한 가치나 처우가 없었고 대다수 만주군, 일본군 출신 조선인들은 사회적 위치가 애매했다. 그는 일단 생계를 위해 문경국립국민학교 옛 문경보통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재개한다. 그러나 그는 교사 생활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방 후 조선은 미군정의 도입, 좌우 대립, 혼란한 치안, 국가를 새로 만든다는 사회적 열망이 뒤엉켜 있었고 박정희는 군 경력자들이 곧 필요해질 것임을 예감했다. 1945년에서 46년 미군정은 치안 유지와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 조직 재편, 군사 경험자 조사, 한반도 내 보안부대 창설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만주군 출신 경력자들이 초기 군사 조직의 핵심 인력이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박정희도 이 움직임을 주시하며 다시 군으로 갈 결심을 굳힌다. 1946년 미군정은 치안 유지를 위해 국방경비대 내셔널 디펜스 가드를 창설했다. 이는 훗날 대한민국 국군 코리언 아미의 직접적인 전신이 된다. 박정희는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1946년 국방경비대 제8연대에 입대한다. 그는 기존의 군사 경험 덕분에 단기간에 두각을 나타낸다. 국방경비대는 인력 부족이 심각했고 전술 교육 경험, 지휘 경험, 군사학 지식을 갖춘 인물들은 매우 귀중했다. 박정희는 만주군 경력 덕분에 훈련 교관, 하급 장교 담당, 전투 훈련 프로그램 수립 등의 역할을 맡으며 이 시기 군 내부에서 실력자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는 매우 엄격한 군사 훈련을 강조했고 부하들에게 규율, 절제, 정확함을 강요했다. 미군정은 1947년부터 경비대를 확대, 재편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이 재편 과정에서 작전 교육, 전술 훈련, 장교 교육 과정 개선 등에 참여하는 핵심 실무자가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등 군 내부에서 큰 사건들이 발생했다.
박정희는 이 과정에서 군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목격하며 군대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가는 바로 설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당시 박정희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전문성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단계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어 국군이 공식 창설되었다. 이 시기 박정희는 국군 장교로 정식 임관하고 교육 전술 분야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는다. 이 시기 충북 옥천 출신의 유경수와 1949년 12월 정식 혼인한다. 두 사람은 대구에서 처음 만나 장교로 근무하던 박정희가 청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가 대구사범학교 교관으로 있던 시절 학생이던 유경수를 만났다는 증언이 있으나 직접적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전해진다. 훗날 박정희는 맑고 단정한 인상이 오래 남았다고 주변에 말한 적이 있다고 알려진다.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관은 박정희가 군내에서 여러 정치적 사건, 남로당 연루 사건 등에 휘말린 전력이 있어 딸을 맡기길 꺼렸던 일화가 있다. 이후 박정희가 재기의 기회를 얻고 군에서 안정되자 결혼 승낙을 받는다. 청와대 입성 전후로도 부부가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증언이 많다. 유경수는 청와대에서도 전기 아끼기 운동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조명을 끄라고 직원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였다는 일화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정희는 업무 시간 이후에도 정책 문서나 군 보고서를 계속 검토하는 성향이 강해 유경수가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 한다고 종종 타일렀다는 증언이 있다. 큰 다툼보다는 유경수가 박정희의 생활 리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국민의 어머니라 불린 이유는 1963년 이후 퍼스트레이디가 되면서 장애아 학교 방문,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 지원, 새마을 운동 부녀회 관련 강조 등 사회복지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영부인으로 평가된다. 그녀는 공개석상에서 발언이 매우 신중했고 정치적 발언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 박정희도 주변에 영수는 정치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유경수는 자신의 사회 사업 외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고 전해진다. 박정희가 공식 행사에서 긴장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말수가 줄어들면 유경수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곤 했다는 보고가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는 일종의 호흡이 맞는 팀처럼 움직였다고 회고한다. 1965년 일본 방문 당시 유경수는 일본인들에게 매우 안정적인 인상을 주었고 언론에서도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의 영부인으로 다뤄진다. 박정희는 일본 언론의 이 평가를 보고 영수가 나보다 일본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구먼이라고 농담했다는 증언이 있다.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저격을 시도한다. 원래 목표는 박정희였으나 탄환이 빗나가 유경수 여사가 피격된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다. 박정희는 상황 발생 직후에도 행사장 질서를 먼저 잡은 뒤 부인에게 향했다고 알려진다.
병원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지만 곧 사망이 확인되자 박정희는 극도의 충격을 받았고 이후 수일간 거의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다. 청와대 직원들도 그때 대통령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보였다고 회고한다. 장례식 당시 박정희는 조문객 앞에서도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으나 영정 앞에서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는 증언이 여러 회고록에 기록된다. 유경수의 사후 박정희는 영수가 없으니 집이 집 같지 않다고 측근에게 말한 일화가 남음. 유경수 사망 후 박근혜가 사실상 제2의 영부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박정희의 직접 요청 때문이었다고 알려진다. 박정희는 여러 비서관에게 그네가 옆을 지켜주니 숨을 돌리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자녀들에게 늘 겸손해야 한다. 너희는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는 일화가 많다. 대통령 자녀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을 싫어했고 박근혜, 근령, 지만에게 일반 학교에서 행동을 단정히 하라고 엄하게 지도했다고 전해진다. 유경수와 박정희 사이의 이야기는 검소함, 차분함, 상호 의지, 비극적 사건이 큰 축을 이룬다. 특히 1974년 저격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핵심 사건이며 여러 회고록에서 박정희가 생전 가장 크게 받은 충격으로 기록된다. 1948년에서 1950년 박정희는 조병창 편성, 장교 하사관 교육제도, 전술 교범 정리, 훈련 프로그램 설계 등에서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군 관계자들은 박정희를 이론적 훈련에 강한 장교, 조직 정비 능력이 뛰어난 실무형 인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1950년 한국 전쟁 직전 국군은 미군정 잔재, 부족한 장비, 경험 부족, 좌우 이념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박정희는 이 시기 조직적 혼란 속에서도 장교단의 군사 교육을 강화하려 노력했고, 이는 훗날 그가 전쟁 중 전술 능력을 발휘하는 기반과 군 내부 평판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박정희는 국군 정보국 소속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교육 전술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비대 시절의 명석함 등으로 전술 이론에 강한 장교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아직 전면적인 전투 지휘 경험은 부족한 상태였다. 전쟁 초기 국군은 급속히 붕괴했고 지휘 체계 붕괴, 장비 상실, 훈련 부족으로 전면 후퇴했다. 박정희는 이 과정에서 작전 정보 분석과 병력 재편 업무에 투입되었다. 그의 냉정한 판단력과 기록 분석 능력은 초기 혼란기에서 특히 두드러졌다고 평가된다. 1951년 국군이 반격 태세를 갖추고 전선이 안정되면서 박정희는 전술 분석, 전투 계획 작성, 부대 훈련 체계 정비와 같은 핵심 참모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특히 후방의 지휘작전 분석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덕분에 현장 지휘 관점에서도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1951에서 52년 박정희는 일부 부대의 지휘 임무를 부여받으며 직접적인 전장 경험도 쌓았다. 그는 대규모 전투보다는 국지전, 전초기지 방어, 유엔군과의 협동작전 등에서 경험을 축적했다. 동료 장교들은 그를 감정 기복이 적고 위기 상황에서 표정이 변하지 않는 지휘관, 지형 분석과 전술 계산에 강한 참모형 지휘관으로 평가했다. 1953년 휴전이 가까워질수록 군과 정부는 전후 국가 재건을 위해 전문적 군사 엘리트를 필요로 했다. 박정희는 전쟁 기간 작전 정보 능력, 교육 전술 체계 정비 능력을 인정받아 전쟁 이후 군의 체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의 경력은 전투 영웅형은 아니었으나 전쟁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전술 조직 계획 능력에서 강점을 보여준 지휘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휴전 직후 국군은 장비 도입, 장교단 재교육, 미군식 지휘체계 도입 등 대대적인 개편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전쟁 기간 능력을 검증받은 장교들이 빠르게 승진했다. 박정희도 이 시기 중령, 대령급으로 올라서며 군내 중견 지휘관으로 자리매김했다. 1950년대 중반 군 내부에는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 국가 재건을 위해 군이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퍼지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이 분위기 속에서 군 내부 젊은 장교 그룹과 접촉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다. 전쟁 후 군 내부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뉘었다. 보수파, 전통적 군 체계 유지, 미국식 군제 충실 도입, 정치와 군대 분리 강조, 혁신파, 일명 국가재건파, 군의 적극적 역할 주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군사적 질서 선호, 무능한 정치권에 대한 반감. 박정희는 혁신파의 실질적 이론가, 조정자 역할을 맡기 시작하며 군 내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50년대 중반 박정희는 육군본부 정보국, 교육사령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아 영향력을 크게 늘린다. 그는 장교 교육체계 정비, 반공 교범 작성, 심리전 능력 강화 등을 주도하며 체계 정비의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에 유경수와의 사이에서 3남매가 태어난다. 장녀는 박근혜로 1952년생이다.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그네는 유난히 조용하고 효심이 깊다는 평가이다. 주변 회고에 따르면 박근혜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차분해 박정희가 자주 큰애는 어른스럽다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해외 순방 때 가장 먼저 그네에게 기념품을 사주는 등 애정 표현이 비교적 잦았다고 전해진다. 박정희는 자녀들에게 대통령의 딸은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박근혜에게는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학교 행사나 활동 시에도 가능하면 일반 학생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유경수가 바쁘거나 참석이 어려울 때 청와대 경호 의전팀은 박근혜를 비공식 대리 참석자로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회고한다. 박정희는 참석 후 근혜에게 자세히 질문하며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나, 분위기는 어땠나라고 묻곤 했다고 한다. 청와대 내부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는 1970년대 초부터 박정희의 일정, 만남, 식사 시간 등을 자연스럽게 챙겼다고 한다. 박정희는 이를 좋아하며 종종 큰애가 집안을 잘 지탱한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피격 사망하자 당시 20대였던 박근혜는 아버지와 동생들을 곧바로 챙기며 장례 절차를 비롯한 여러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다. 사건 이후 박정희는 주변에게 큰애가 있어 다행이다. 이제 영수 대신 그네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회고가 남아있다. 그녀는 비서진 경호팀이 인정한 조용한 중심축 역할을 했다.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박근혜가 영부인실 업무 일부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았다고 알려진다. 이후 공식 행사에서 박정희의 옆자리를 지키거나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불안할 때 심리적 지지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많다. 그녀는 1970년대 후반 사실상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외빈 접견, 국빈 행사 일부 등의 대통령 장녀 자격으로 참석하고 청와대 의전팀이 공식 문서 대신 퍼스트레이디 역할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기록도 있다. 박정희가 술자리에서 늦게 들어오면 그네가 직접 챙겨주었고 대통령도 딸에게는 오늘은 너무 늦었다는 식의 말로 비교적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일화가 있다. 근령과 지만이 생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면 박정희는 큰애 말 잘 들어라라며 그네를 중심으로 집안을 정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회고된다. 1979년 12.6 박정희의 피살 당시 박근혜는 서울에 있었고 급히 서울 대병원으로 이동한다. 시신 확인 직후 박근혜가 크게 울었다는 증언도 있다. 공식 기록은 매우 조용한 모습으로 전해진다. 박정희 사망 이후 박근혜는 사실상 가족 대표가 되어 장례 절차에 깊이 관여한다. 청와대 비서들이 큰애가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회고록 기록이 있다. 박근혜가 공식 발언 또는 회고에서 밝힌 아버지 관련 일화들. 아버지는 내게 엄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밤늦게 돌아온 박정희가 잠든 박근혜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하게 자라라고 말하곤 했다고 언급한 적 있다. 박정희가 가장 자주 한 말은 겸손해야 한다. 책을 많이 읽어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등의 조언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회상한다. 생전 박정희가 남긴 말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큰애야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는 1974년 영부인 피살 이후 박정희가 딸에게 했다는 말로 기록됨.
어린 시절부터 조용하고 성숙한 성향의 박근혜를 박정희는 집안의 중심으로 여긴 기록이 많다. 1974년 영부인 피격 사망 이후 박근혜가 사실상 어머니 역할까지 겸해 공식, 비공식 행사에서 대리 퍼스트레이디 역할로 외교 행사, 청와대 생활에서 그녀의 존재감이 상승하여 부녀 관계도 급격히 결속한다. 1979년 12.6으로 박정희 사망 당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인물 중 하나지만 가족의 대표이자 심리적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박근영은 1954년생으로 심하지는 않은 발달 장애가 있어 주로 가족의 보호 속에서 성장한다. 박근혜가 조용 차분한 성격이었다면 박근영은 밝고 활동적이며 장난기가 많았다는 가족, 지인의 회고가 많다. 박정희는 종종 둘째는 기운이 넘친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청와대 비서진의 회고에 따르면 박정희는 큰애는 의지가 되고 둘째는 웃음을 준다며 박근영을 볼 때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한다. 근영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자주 썼고 박정희도 이를 읽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회고담이 남아있다. 그녀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학교에서도 친구가 많았으며 청와대에 사는 신분 때문에 위축되기보다 사람들을 편하게 대했다고 한다. 반면 박정희는 너무 활발하다며 걱정해 가끔 근영에게 행동을 단정히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언니 박근혜가 조용히 책을 읽는 타입이었고 근영은 외부 활동을 좋아해.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가족이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박정희도 지인에게 둘째는 에너지가 넘쳐서 집이 시끌시끌하다고 말하며 즐거워했다고 한다.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사망했을 때 박근영은 가장 크게 울며 혼란을 보인 자녀 중 한 명이었다는 증언이 있다. 박정희는 둘째가 크게 충격을 받았다. 잘 보살펴야 한다. 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박근혜 중심으로 가족이 재편되는 상황에 대해 박근혜가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자 박근영은 실질적 가족생활 영역에서 동생 지만과 함께 정서적 보조축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네가 국정과 의전 쪽에 집중하는 동안 근영은 가족 내부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 했다는 회고도 있다. 비서진 증언에 따르면 박근영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거나 활동하는 편이었다고 한다. 박정희도 둘째 딸에게는 너무 답답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며 비교적 자유를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 다른 자녀들과 달리 박근영은 즉흥적인 질문이나 엉뚱한 이야기를 잘 꺼내는 편이어서 박정희가 근영이 때문에 웃는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밤 식사 후에 혼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아버지,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는 일화도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당시 박근영은 형제 중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이 있다. 박근혜는 침착하게 장례를 준비했지만
박근령은 오열에 박근혜가 직접 달래야 했다고 한다. 장례식에서 공식적 주도권은 박근혜에게 있었지만 박근령은 복잡한 유가족 접견과 내부 친척 관리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진다. 박근혜가 절제된 태도라면 근령은 인간적인 슬픔을 밖으로 보여주었다고 기록한다. 박근령이 다양한 인터뷰에서 밝힌 아버지 박정의 관련 기억들로 아버지는 엄하지만 다정했다. 숙제를 봐주며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줬다고 회고한다. 자녀들 중 가장 박정희를 웃게 한 딸로 아버지는 내가 농담을 하면 크게 웃었다. 그네 언니는 조용하고 나는 활달해서 아버지가 편하게 대해줬다라고 회고한다. 아버지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예의 바르게 살아라. 사람을 귀히 여겨라. 너는 밝아서 좋다라고. 그녀는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박정희에게 웃음을 주는 존재로 큰딸 박근혜와 달리 정서적 활력소 역할을 했다. 1974년 어머니의 죽음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가족 내 정서적 붕괴를 크게 겪음. 박근혜 중심의 가족 재편에서 조용히 보조적 역할을 하며 가족 구성원 간 분위기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12.6 이후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회고가 많다. 가장 인간적인 슬픔을 보여준 자녀로 묘사된다. 아들 박지만은 1958년생이다. 후에 사업가로 이지그룹 회장이 된다. 박지만은 외아들이었기에 박정희가 특별히 아꼈다는 회고가 많다.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이 대통령이지만 군에게는 비교적 부드러웠다고 증언한다. 박정희는 주변 사람에게 막내가 귀엽다, 이제 아들이 있어 든든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아들에게 남자답고 강한 인물이 되기를 바랐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지만이는 커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비서진 회고에 따르면 지만은 누나들보다 활발하고 에너지가 많아 청와대 생활을 제일 어지럽게 만든 아이였다고 한다. 박정희는 가끔 지만아 조금 얌전하게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웃으며 넘어가곤 했다고 전해진다. 아주 어린 시절 지만이 장난감 트럭을 굴리며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와 참모들이 당황했지만 박정희는 두고 가라. 귀엽구만이라며 웃었다는 일화가 있다.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 중학생이었던 박지만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증언이 많다. 박정희가 막내가 불안정해 보인다. 잘 돌봐야 한다고 주변에 지시했다는 회고가 존재한다. 사건 후 박근혜가 장녀로서 집안을 정리하면서 박지만의 생활정서 안정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알려진다. 지만이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할 때 누나가 계속 곁에 있어 주었다는 일화도 있다. 지만은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흉내내며 저도 군인처럼 일찍 일어날래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이를 귀엽게 여기며 아직은 늦잠 자도 된다고 했다는 전언도 있다. 그네 근령에 비해 감정 표현이 솔직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막내의 활발함이 집 분위기를 밝게 한다고 평가받았다. 1979년 박정희가 피살되었을 때 박지만은 청소년 후반기였고 충격이 매우 컸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박근혜가 침착하게 장례 절차를 준비한 반면 박근령 박지만은 감정적으로 크게 무너졌다는 회고가 많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박지만은 장례 기간 내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울며 자주 물었다고 한다. 친척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만을 달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해진다. 박지만이 기억하는 박정희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였다. 박정희는 지만에게 유난히 애정을 보이면서도 남자로서 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기준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정희가 지만에게 자주 했던 말은 사람을 속이거나 상처 주지 마라.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였다. 어린 지만에게 청와대 생활은 넓은 공간에서 경호원들이 늘 지켜보는 환경이었지만 박정희는 지만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대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진다. 청와대 생활 특성상 일반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고 경호와 보안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박정희도 지만의 학교 적응을 걱정해 막내는 너무 격리된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아닌지 라며 고민했다는 증언이 존재한다. 지만이 친구들과 놀다가 경호팀 제지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많았고 청와대 참모들이 막내를 자연스럽게 대하라는 특별 지시를 받은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잃은 청소년기 충격으로 성인 초기에 방황이 있었다. 마약을 여러 번 투약하여 주변에 걱정이 많았다. 박정희의 감정을 가장 부드럽게 만든 자녀로 묘사된다.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으로 청와대를 시끌시끌하게 만든 존재로 아버지도 이를 귀여워했다고 회고된다. 1974년, 1979년 두 비극적 사건에서 가장 큰 심리적 타격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연달아 잃으며 성격이 크게 변했다는 증언이 존재한다. 박정희는 생전에 지만의 미래를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부 말기의 혼란으로 경제난, 정치적 부패,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 반발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도 정치 개입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정보 분야의 전문가, 군사 교육 체계 재건 기여자, 반공 전략 수립자로 평가받으며 군의 실질적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된다. 또한 그는 젊은 장교들과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교단 내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 네트워크는 훗날 5.16 군사정변의 모태가 된다. 1960년 4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자 국가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공백, 국가적 혼란, 부패 청산 요구가 뒤엉켜 있었고 장교단 내부에서 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박정희는 이 시기
군 정치 개입론의 중심 인물로 부상한다. 그는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젊은 장교 그룹을 결속시키며 나라를 다시 세울 개혁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는 보수파 장교와 충돌한다. 군부 내 파벌 갈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군사혁명론의 이론가이자 실제 지도자로 자리 잡는다. 1961년 초 박정희는 결국 국가를 군이 접수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힌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1950년대 후반 박정희는 군 내부에서 정보국 실무 책임자, 장교 교육 정책 설계자, 반공 전략 이론가로 명성이 높아지며 혁신파 장교 그룹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 시기 그는 군 내부에서 정치적 군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 들어선다. 군 내부에서는 정치권 부패, 경제 침체, 이승만 정권 장기화로 인해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 은밀히 논의되고 있었다. 박정희는 이런 흐름의 중심에서 국가 재건을 위한 군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자 대한민국은 정치적 공백 상태에 빠졌다. 장면 내각은 민주적이었지만 무기력, 경제 운영 능력 부족, 사회 혼란 심화로 인해 국가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박정희는 이 시기에 군이 국가를 안정시키고 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확신을 굳힌다. 4.19 이후 군 내부에는 보수파 정치 개입 반대와 혁신파 개입 찬성과 충돌했다. 박정희는 혁신파의 정신적 지도자로 자리 잡았고 젊은 장교들과의 결속을 통해 쿠데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 박정희는 1960년 말부터 김종필, 장도영, 김재춘을 비롯한 젊은 장교 그룹을 규합해 비밀 모임을 갖기 시작한다. 이 모임은 훗날 혁명 주체 세력이라 불리게 되며 경제 재건, 반공 체제 강화, 부패 척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혁명 필요성을 논의한다. 1961년 초 장면 정부의 무능이 극에 달하자 군 내부 실망감, 치안 불안, 국가 통제력 약화가 이어져 쿠데타론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박정희는 이 시기에 쿠데타 실행을 위한 세력 결집에 집중했다. 그는 수도권 병력 상황, 보병, 포병 부대의 협조 가능성, 정보기관 동향을 철저히 분석했고 혁명 준비를 위한 군사 행동 계획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4월부터는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박정희, 김종필 라인은 주요 부대 접촉, 병력 이동 계획, 방송국, 청와대, 행정부 접수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 시기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은 쿠데타에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박정희는 그를 명목상의 지도자로 내세워 군부 전체의 반발을 피하는 전략을 세운다. 계획이 외부로 새나갈 조짐이 보이자
쿠데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5월 초 장면 내각은 일부 군 장교들의 이상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대응은 미비했다. 5월 중순 박정희는 결국 5월 16일 새벽에 행동을 개시한다고 최종 결심한다. 5.16 군사정변의 전개. 5월 15일 전날 밤 혁명 주체 세력은 각 부대에 암호 명령을 내려 서울 인근 병력, 특수부대, 포병 부대를 은밀히 집결시킨다. 박정희는 김종필의 정보총괄, 김재춘의 작전 조정을 통해 마지막 점검을 마친다. 5월 16일 새벽 3시 쿠데타 개시. 수도권 병력 이동. 제육관구 사령부 병력, 해병대 일부, 포병 및 기갑 장비가 한강을 건너 서울로 진입한다. 방송국 선점. 혁명 주체 세력은 곧바로 서울중앙방송국, 현 KBS를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 성명을 발표한다. 여기서 처음으로 박정희 소장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정부 주요 기관 장악, 국회의 사당, 내무부, 법무부, 경찰 본부 등 핵심 시설을 속속 점령하며 정권 전복의 기틀을 마련한다. 5월 16일 오전 장면 내각 붕괴. 장면 국무총리는 쿠데타 병력이 서울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항 불능을 판단하여 피신한다.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은 쿠데타군 측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혁명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된다. 그러나 실권은 전적으로 박정희, 김종필 세력에 있었다. 5월 16일 오후 혁명 완료 선언. 박정희는 국가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사혁명위원회 설치를 발표한다. 혁명 성명에는 부정부패 척결, 반공 강화, 경제 개발과 사회 개혁, 민주주의 재건이 포함되었다. 쿠데타 직후 권력 구조는 형식적으로 장도영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부의장 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전적으로 박정희에게 집중되었다. 박정희는 정보 조직을 이용해 헌법 기능 정지, 주요 관료 직위 장악을 통해 국가기관을 빠르게 접수했다. 1961년 7월 박정희는 장도영을 쿠데타 동향 미흡, 정치적 불충을 이유로 제거하고 감금한다. 이로써 박정희는 완전한 단독 지도체제를 구축한다.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출범, 군정 실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준비, 정당, 의회 활동 정지가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박정희 중심의 군정체제로 재편되었다. 이 시기부터 한국 현대사는 사실상 박정희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통치는 임시혁명정부 성격을 가진 군사혁명위원회가 맡았다. 그러나 박정희는 국가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새로운 통치기구를 필요로 했다.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공식 발족했다. 이 기구는 행정, 입법, 사법을 포괄적으로 장악,
모든 국가 권력의 최종 결정 기관으로 기능했다. 초기 구조는 의장 장도영, 부의장 박정희였으나 실권은 빠르게 박정희에게 집중되었다. 1961년 7월 박정희는 장도영을 숙청한다. 이유는 혁명 완수 의지 부족, 권력 장악 시도, 미국과 독자적 접촉 시도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로써 박정희는 1961년 7월 이후 군정의 절대 권력자가 된다. 정변 직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정지되었다. 박정희는 국회 해산, 헌법 효력 일부 정지, 정당 활동 금지를 단행하고 국제회를 통해 입법을 대체했다. 이를 통해 군정은 의회와 정당 없이 운영되는 구조가 완성된다. 5.16의 핵심 명분이었던 부정부패 척결을 실현하기 위해 고위 관료, 기업인,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시작되었다. 부정축제 처분법에 따라 재산 환수, 기업 구조 조정, 부정기업 정리 등이 이루어졌고 일부 기업은 이후 한국산업화의 기반으로 재편되었다. 1961년 6월 중앙정보부가 창설된다. 초대 부장은 김종필. 중앙정보부는 정보 수집, 대공활동, 정치 감시, 사회 통제를 맡으며 박정희 권력의 핵심 도구가 되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80에서 90달러, 만성적 식량 부족, 실업 대량 발생 상황이었다. 박정희는 군정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경제 운영의 통합을 위해 경제기획원을 신설하고 국가 경제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여기서 중화학공업 육성의 기초, 외자 도입 구상, 산업구조 개편이 구체화되었다. 1962년 국제회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확정한다. 계획의 핵심은 외자 도입 중심 전략, 산업 기반 확충, 수출 경제 전환이었다. 이 계획은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1961에서 62년 사이 농촌은 극심한 빈곤 상태였다. 군정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촌 지도자 교육, 농협 개혁, 농업 생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훗날 새마을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1961년 이후 언론은 강력한 검열 아래 놓였다. 반정부 기사 금지, 언론사 통폐합, 지식인 활동 감시 등이 시행되며 중앙정보부의 활동이 확대된다. 국제회는 기강 확립을 내세워 경찰 인사 대폭 교체, 사법부 내부 정비, 교과 과정 반공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통제적 성격이 강화되었고 사회는 질서 국가라는 형태로 재편되었다. 박정희는 처음엔 단기간 군정 후 민정 이양을 약속했으나 경제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이유로 민정 이양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혁신파 계속 군정화, 온건파 민정이양 사이 갈등이 커진다. 미국은 군정 지속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주의 후퇴 우려, 냉전 체제에서의 정치 불안 우려로 인해 미국은 민정 전환 일정 확정을 요구했다. 박정희는 국제 여건과 경제 지원 확보를 위해 민정 이양을 받아들이지만 군정, 민정 전환 이후에도 자신이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한다. 민정 이양이 확정되자 박정희는 민정 이양 후에도 정치권력을 유지할 계획을 실행한다. 그 핵심이 바로 민주공화당 창당이었다. 당의 지도부는 군 출신, 정보부 출신, 경제 관료로 구성되어 군정 세력의 정치적 재편 성격이 강했다. 박정희는 1963년 7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는 군정 2년 만에 군복을 벗고 정치 지도자로 변신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군정 종결 제3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정치 시대가 열리게 된다. 1961년 군정 이후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다시 헌정 질서로 돌아갔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1963년 10월의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제3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군복을 벗은 박정희는 이제 군사 지도자에서 민간 대통령으로 변신하며 장기적 국가 계획을 실행할 토대를 확보한다. 초기 내각은 군 출신과 관료 출신 중심이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경제 관료들은 안정적으로 유지. 군 장교 출신 인물들은 정치권력의 핵심으로 재배치. 이는 군정의 인맥을 그대로 민정으로 옮겨온 구조였고 박정희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첫 단계가 되었다. 1962년에 수립된 계획을 박정희 정부는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목표는 산업 기반 구축, 외자 도입, 수출 증대, 인프라 확충이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외자 확보가 절실했던 박정희 정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유상 자금, 경협 청구권 자금을 확보한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준비 등 산업화 자금의 핵심 공급원이 되지만 국내에서는 극심한 반대와 시위가 이어졌다. 박정희는 미국과의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전의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다. 이는 경제적 지원 확대, 기술, 장비 도입, 한미 관계 강화로 이어지며 산업화의 또 다른 발판이 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정치인 사찰, 여론 통제, 야당 분열 공작을 수행하며 공화당 정권 유지의 핵심 도구가 되었다. 1967년 5월 박정희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 이로써 군정, 1961 민정, 1963 민선 재선,
1967년으로 이어지는 장기 집권의 구조가 완성되기 시작한다. 재선 이후 정치 환경은 더욱 안정적으로 보였으나 야당은 정보부 공작, 언론 통제, 제도적 불리함 등으로 힘을 잃어갔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자유화 요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제3공화국의 중심 성과는 바로 경제 성장이었다. 제2차 계획의 핵심은 중화학공업 기반 강화, 사회 간접 자본 SOC 확충, 수출 중심 경제 구조 확립이었다. 1968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의 강력한 추진력 속에 1970년 7월 완공된다. 이는 남북 물류망 형성, 산업화의 지리적 기반 확장, 국가 발전의 상징 사업으로 자리 잡는다. 한국 경제의 중핵을 담당할 철강 산업 육성은 청구권 자금과 미국 일본의 지원 속에 실현되었다. 포항제철은 이후 한국 제조업의 근대화 핵심이 된다.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폭증하며 도시 빈민 문제, 노동자 계급의 성장, 교육열 상승이 나타났다. 도시의 팽창 속에서 사회 불만도 함께 증가했고, 이는 이후 박정희 정치의 강경화로 이어지는 배경이 된다. 1960년대 후반 학생운동과 지식인 사회는 민주주의 회복, 인권 문제, 국가 권력의 과도한 통제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하려 하자 전국의 비상체제가 강화된다. 이 사건은 보안법 강화, 사회 통제 확대로 이어졌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예상보다 강력한 야당 후보 김대중과 맞붙는다. 김대중의 경제정책 비판, 복지 중심 정책, 자유화 주장은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정희는 간신히 승리했지만 정권 유지에 대한 위기감을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총선에서도 여당 공화당은 큰 타격을 받으며 정치적 조정 능력이 약화되었다. 선거 충격 이후 박정희는 비상사태 선포, 1971년 12월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통해 헌정 질서를 다시 장악할 방법을 모색한다. 이 흐름은 곧 1972년 유신헌법으로 이어지며 박정희의 절대권력 체제의 서막을 연다. 민주공화당 체제 확립, 정보기관을 활용한 권력 장악, 대선 3연속 승리, 야당 약화와 민심 변화, 위기감 고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 국가기관 산업 확립, 고도성장의 기반 형성, 도시화 산업화로 사회구조 변화, 민주화 요구 증가, 안보 위기 속 통제 강화. 이 시기 박정희는 정치적 정당성, 경제적 성과, 정보기관의 통제를 결합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재편했다. 그리고 이 구조는 1972년 유신체제로 이어지는 준비 단계가 된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신민당 김대중에게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전 선거와 달리 도시 노동자, 학생층, 중산층에서 반대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총선에서도 여당 공화당은 힘겨운 승부를 벌였다. 박정희 정권은 기존 헌정 체제로는 장기 집권이 불안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박정희는 국가 안보, 경제 위기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는 곧 권력 강화, 정치 활동 제약, 유신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로 이어지는 포석이었다. 1972년 초부터 중앙정보부, 청와대 비서진, 경제기획원 핵심 관료가 중심이 되어 헌정 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박정희는 정치 권력뿐 아니라 경제개발 체제의 일관성 유지를 명분으로 헌법 개정을 밀어붙일 기반을 마련한다.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다. 핵심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라는 3대 통일 원칙이었다. 이 성명은 박정희에게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정치 위기 완화, 안보 통일을 명분으로 헌정 개편을 정당화할 정치적 공간 확보. 박정희는 남북 관계를 국가적 대전환기로 규정하며 기존 헌정 질서로는 국가적 위협 수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는 곧 유신의 사상적 토대가 된다. 1972년 여름부터 청와대와 중앙정보부는 한국식 민주주의 체제라는 명목의 비밀 헌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비서실장 등 핵심 인물들이 대통령 장기 집권 가능화, 국회 권력 축소, 통제 중심 국가 운영 체계, 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안을 정리했다. 헌법 개정 논의는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정치권, 언론, 학계 어느 누구도 개정의 방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숙지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기습 개정을 노린 박정희의 전략이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언론 검열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본격적인 유신 작업의 시작이었다. 박정희는 대국민 특별선언을 통해 국가안보 강화, 경제개발 지속,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군정 수준의 통치권을 다시 확보하는 조치였고 유신 헌법을 국민투표로 강행하기 위한 전 단계였다. 기습적인 비상계엄 조치 이후 며칠 뒤 청와대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도입, 국민 직접 선거 폐지, 대통령 선출권을 사실상 박정희가 장악, 대통령 임기 6년 중임 제한 폐지, 사실상의 영구 집권 가능, 긴급 조치권 부여, 대통령이 입법권, 사법권을 압도적으로 장악, 국회 권한 축소, 국회의 예산, 감시 기능 대부분 약화,
사법, 행정에 대한 대통령 지배 확대. 입헌 체제에서 벗어난 초헌법적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 엄격한 검열과 정보기관 감시 아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찬성률은 매우 높게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유신헌법은 합법적 절차를 통한 새로운 국가체제로 포장되어 완성되었다. 유신헌법에 따른 새로운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중앙정보부의 관리, 공화당, 관료, 유신 지지층 중심으로 채워져 사실상 박정희 임명기관에 가까웠다. 12월 국민회의는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이로써 유신체제는 완전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유신체제의 구조는 대통령 절대권력, 정보기관 중심 통제국가, 경제개발의 지속 추진, 사회 안정 명분의 정치 억압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점부터 한국은 의회 민주주의를 중단하고 박정희 중심의 통치 시스템으로 완전히 이행하게 된다. 유신체제로의 전환은 제3공화국의 종말이자 박정희 개인 권력이 절대화된 체제의 시작이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의 대통령 영구 집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통령은 6년 단임제였으나 중임 제한을 폐지하여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사실상 박정희의 지배를 받았고 이는 민주적 선거 절차의 상실을 의미했다. 대통령은 긴급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박정희에게 입법,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등이 축소되었으며 사실상 국회는 박정희의 정책을 승인하는 기관에 불과해졌다.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계속해서 추진했다. 유신체제 하에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포스코, 포항제철 같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았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가 추진되었고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1973년 10월 오펙의 석유 파동을 대비하여 자원의 확보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었고 에너지 위기의 대응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유신체제는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존재했다. 경제 성장의 수혜는 주로 대기업과 국가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며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농민과 노동자 계층은 실질적 소득 증가가 적었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계속해서 억압받았다. 유신체제는 사회적 안정을 강력히 강조하면서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했다. 1974년 긴급조치 1호가 발효되었으며 이후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탄압이 강화되었다. 언론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보도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정치적 반대 여론은 철저히 억제되었다.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유경수 여사가 피격 서거한다. 이후 박정희는 배우자 없이 홀로 생활하며 정치 활동에 전념한다.
1970년대 중반 사회 불만은 정치적 및 사회적 폭발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불만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표출되었다. 부산 마산 지역에서는 대학생 시위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1976년 부마 항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유신체제는 야당의 주요 인물들을 투옥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금지시켰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 그는 일본에서 납치되어 서울로 끌려온 후 3차례의 재판 끝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는 박정희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봉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1978년부터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 1970년대 말부터 글로벌 경제 불황과 맞물려 수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 성장은 중소기업 및 농업 부문과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유신체제는 정치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1979년 부산, 마산,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며 이는 유신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반발로 이어졌다. 학생과 시민들의 반유신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유신체제는 사회적 지지를 점차 잃어갔다. 박정희는 유신체제의 완전한 독재체제로 권력을 강화했지만 내부적인 정치적 불만이 커지면서 권력 다툼이 발생했다. 박정희는 여러 차례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반대와 압박을 받았다. 1979년에는 군부 내에서 정권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결국 12.6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1979년 10월 26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날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정식 명칭 중앙정보부 제6별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격되어 사망했고, 이 사건은 유신체제의 급격한 붕괴와 군부 실권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다. 사건 발생 전의 배경 1972년 유신헌법 이후 박정희는 종신집권 체제를 구축했고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정치적 억압, 언론 통제가 극심해진 상태였다. 1979년에는 특히 심각한 경제 위기, 물가 급등, 실업 증가, 야당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학생운동 확대가 이어졌다. 10월 초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이는 유신 정권 붕괴의 전조가 되었다. 강경 진압을 주장한 차지철 경호실장과 국면 전환, 부분적 민주화 필요성을 언급한 김재규 중정부장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했다. 박정희는 말기에는 차지철의 강경 노선을 즐겨 들으며 김재규는 너무 유약하다는 식으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 모든 누적된 갈등이 12.6의 원인이 된다. 사건 당일 궁정동 만찬의 시작. 박정희 대통령,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경호실장이 참석하고
만찬 접대 역할로 가수 심수봉, 대학생 신재순 합석한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로.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던 중앙정보부 전용 고급 시설이다. 초반에는 음악 술이 오가며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재가 부마 항쟁 등 정치 문제로 넘어가자 박정희와 차지철은 김재규를 강하게 질책했다. 총격의 순간 오후 7시 40분경 차지철은 김재규에게 사태를 통제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말을 반복한다. 박정희도 김재규에게 중정부장은 이런 것도 못하나? 총을 가지고서라도 해결 못하는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재규는 이를 유신체제 강경지속과 개인적 모욕의 누정로 받아들였다. 김재규는 만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베레타 권총을 챙기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김재규가 먼저 차지철 경호실장을 향해 사격. 차지철 즉사한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발사. 박정희는 머리와 가슴 부위에 피격당한다.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심수봉, 신재순 등은 충격에 울부짖고 도망치려 한다. 주변 경호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김재규는 혁명이다 라는 식의 말을 남겼다는 증언도 있다. 사건 직후 박정희의 마지막 모습. 박정희는 곧바로 의식 잃음. 경호관들이 대통령을 차에 태워 서울 강남 청와대 의무실, 현 국군 서울지구병원로 긴급 이송한다. 10월 26일 오후 10시경 사망 판정이 내려진다. 의사들은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기록했다. 김재규는 사건 후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 유신을 종식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러나 곧 체포. 군부는 즉시 상황을 장악했고 김재규는 계엄군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박정희의 갑작스런 죽음은 강압적 유신체제를 단숨에 종료시켰다. 밤사이의 실권은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에서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세력으로 이동한다. 이는 곧 10.22 군사반란 5.17, 5.18로 이어짐. 김재규는 국보법, 내란죄 등으로 기소. 1980년 5월 24일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다. 김재규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자를 제거했다는 말을 남겼다. 12.6 사건은 지금도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한다. 유신 독재의 종식을 목적으로 한 결단이었다는 평가. 국가 이익보다는 개인적 분노와 권력 다툼이 원인이었다는 시각.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로써 유신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부 인사들이 군사 정권을 계승하게 된다. 끝.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